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멀 TV 한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런가? 지금 금리 인상이 여기저기서 이제 시작될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ECB도 이제는 매파적인 어떤 약간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올해도 금리를 또 두세 번 정도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빚을 내신 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권 10년물이 2.6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은 1.9까지 올라와 있고요. 단기 금리가 1.3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면 당장은 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는가, 요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전보다도 더욱더 이 부채 규모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글로벌로 풀린 돈이 뭐 3경이다, 뭐 3경, 4경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추산이 거의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략으로 얘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연준의 과거에 금리 인상했던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금리 인상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런 항상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위기가 안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부터 돌아가시게 되면은 지금의 경제가 이제 70년대 중후반, 우리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18%까지 올라갈 때, 미국의 제조업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올릴 때는 당장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95년도 이제 94년부터 95년도 요렇게 보시게 되면요. 금리가 3%에 있던 금리가 6%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3% 올렸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터졌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저금리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갔던 이 돈을 일본이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당장 자기들도 지금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IMF 그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80년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라든가 그 부국이었습니다. 그나마.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에서 6%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때 보시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3% 올렸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바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요때 당시 이제 미국은 뭐 큰 위기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서 큰 위기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금리를 내렸었죠. 5.25까지 내렸다가 2000년도 전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략 1.1% 올렸어요. 1%. 예, 미국의 금리를 1% 정도 올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IT 거품이 붕괴됐고요. 큰 위기가 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또 발생했던 시기가 2003년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리를 또 쭉 내려 있다가 1%가 내리죠. IT 붕괴, 버블 붕괴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를 6.5에서 1%까지 크게 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이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2004년 말부터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요게 1%에 있던 거를 5.25%까지 대략 4.25%를 2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짧은 기간에 올린 거죠. 이때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는 뭐 150불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리 가격이 폭등했었고요. 철근 가격이 폭등하면서 철을 구하기 힘들어서 맨홀 뚜껑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언제 터졌습니까? 2007년도에 바로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리먼이 부도가 나면서. 근데 그 올리는 시기를 보세요. 4% 올렸어요. 4% 올리고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후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금리를 또 16년부터 18년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위기가 20년 정도에 올 차례였어요. 사실상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각계 정부들이 돈을 쏟아붓게 되면서 지금 같은 사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돈을 쏟아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략 3% 올리고 위기가 발생했고, 여기서는 4% 올리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풀린 미국의 대차대조표 그 규모가 자산 규모가 거의 9조 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3%까지 올리지 않아도 시장은 이제 미국에 좀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에서 2.5%만 올라가면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1%, 이제 금리가 1% 인상이 됐을 때 얼마나 지금 이자를 더 내야 되느냐 보게 되니까 1% 인상 시 10% 정도, 대출자들의 10% 정도는 연소득의 5% 정도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가만히 앉아서 250만 원이 더 이자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5% 정도 인상하게 됐을 때는 18% 정도의 차주들이 연소득의 5% 추가 부담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부율이 지금 200% 돌파를 했죠. 여기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고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늘고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낮아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폭증하고 있다. 지금은 뭐 200%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민간부채의 비율을 보게 되면 272%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했을 때 정부 부채가 지금 42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작년, 재작년 얘기고요. 지금은 거의 그 이상, 뭐 50%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뭐 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들고 올라와 있다는 게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3%, 4%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에서 2.5%면은 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가 이제 문제되지 않겠는가, 2년 후 정도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스왑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 날 수 있던 위험을 사고 파는 이제 신형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부도 보험료, 이게 얼마큼 지불할 거냐. 이게 올라갈수록 당연히 사람들이 조금 위험해졌으니까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좀 낮아졌으니까 더 높은 보험료를 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금융위기 때라던가 또는 저기 유럽 재정위기 발생했을 때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이 된 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 시장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S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가 파산하고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보통 이제 분기별로 지불하고요. BP,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1BP는 0.01%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금융위기 발생국의 통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환율이 같이 올라간다. 즉 원화가 평가 절하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26 정도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일본보다 낮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26까지 올라가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른 편이에요. 지금 18, 17 정도 16까지 내려와 있다가 어느 순간 지금 26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을 보시게 되면요. 최고가 이제 2008년도 때 699입니다. 최저가 47이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26까지 좀 올라와 있어요. 최저가 18, 17까지 왔다가 26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26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폭 앞에서 봤던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이유가 아닌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라는가 이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적인 CDS 프리미엄입니다. 덴마크라던가 독일 뭐 한 7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워낙 뭐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50인데 최근에 중국도 좀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머지 뭐 캐나다는 30 정도, 홍콩이 26,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이 17.7 정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때마침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개월 연속 지금 계속 조금씩이지만은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50 역시 가파르게 치고 올라섰어요. 여기 이제 언제 거냐면 중국의 그 헝다 사태가 있을 때예요. 지금의 모습은 약간 좀 내려와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이 정도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그 정도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그만큼 지금 경제 사태가 아주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전 반대 방향이죠. 중국은 돈을 풀고 있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렇게 좀 부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은 걷어들이는 과정이에요. 누가 이기겠느냐를 보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돈의 흐름을 빠져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여기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낮추게 되면 외화들이 좀 더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중국의 표면적인 부분은 없지만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헝다라던가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작년보다 더 많은 대규모 이제 상한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조금 올라와 있어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올라왔다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최근에 미국도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뭐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 큰 움직임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일본은 점진적인 상승이지만 뭐 17이니까 다시 이 정도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시장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위기가 와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위기 전에는 징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써서 당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게 되면 일단 주택 가격이 먼저 밀리게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의 과거에 이제 주택 가격이 중요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지금 이대로 우리나라의 모습과 약간 유사한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먼저 빠지면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 2년 정도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버텨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우리가 뭐 서둘러서 뭐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향후 1년 반 뭐 요 이후에는 조금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 정도밖에 버티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번도 그것을 버틴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장기 금리가 꺾여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임박해 오는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재테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그런 지표들을 항상 신경 써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중후반까지는 또 급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때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2017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지금의 기술적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직접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남들에 비해서 부채가 좀 너무 많았다는 부분들, 정부에서 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진짜 앞으로 미래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걸 본다라면 시장이 빠지는 것도 이것 때문에 빠지는구나라고 또 이해를 하겠지만요. 또 이 악재라는 거에 사람들은 또 내성이 생겨요. 그 내성이 생기면 또 시장은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장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지금 약간 위험성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이 안정될 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항상 어떤 리스크가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폭락이 나올 때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 팔아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급락했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악재는 묻힙니다. 잠깐.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가격 매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악재가 벌거지면서 악재가 악재를 가공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또 다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사태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좀 안정 잡고 올라올 때 서둘러서 종목 뒤늦게 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역발상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아줄 때 저점 매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시장 지수 내려올 때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오히려 그때 매수하시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전저점을 깨고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조금 더 반등세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우리 그 주식시장 종목들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잠깐 반등을 했지만 계속 아마 반등 나와도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낙폭이 커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예전처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저평가주들, 이런 종목들 저점에 좀 잘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강의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급락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형주를 낚아채야 되는지,
그 급락 나올 때 잡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